네, 1교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좀 시간을 지켜서 들어와 주시고, 특히 이제 또 15분 쉬고 할 때는 오늘은 좀 짧았죠? 10분이라. 그래서 10분 쉬면은 밖에 나갔다 올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사람도 많고 이래서 아주 빠르게 갔다 오면 되는데, 15분 쉴 때는 조금 시간 지켜주시고, 자, 우리는 교과서 419페이지, 25판은 425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26판 페이지를 그냥 불러드릴 거고요. 25판은 뒤에 그냥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19페이지, 25판은 425 이렇게 하거나, 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그냥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냥 글자를 다 커버하시면 돼요. 두껍게. 근데 가끔 이제 조금 덜 중요한 건 제가 얇게 치라 그러면 세워서 그냥 가운데 줄만 이렇게 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란색 형광펜만 계속 거의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노란색 형광펜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싶으시면 여러분 색깔 취향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아파요 이럴 수 있으니까 뭐 연필로 하시거나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자대고 그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차라리 그 시간을 줄여서 형광펜으로 찍 하고 최대한 이제 저도 수전증 되게 심한데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어느 정도 그을 수 있거든요, 형광펜은. 그리고 좀 내용을 듣고 메모를 하고, 그죠? 제가 하는 말들을 막 적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필기를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좀 이해를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대고 긋다 보면 다 끝나요. 그리고 어떤 밑줄 자료는 요즘엔 그 강의가 거의 없어진 것 같긴 한데 빨강, 파랑, 뭐 검정 이렇게 색깔을 뭐 3개, 4개 정해가지고 뭐 판례는 무슨 색, 뭐 학설은 무슨 색, 그런데 그게 진짜 비효율적이에요. 그게 아주 진짜 옛날 올드한 방식이고 지금은 판례와 학설의 구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판례예요. 다 판례고 기본 내용이라 모든 걸 단일한 색깔로 긋는 게 낫고요. 다만 판례라는 점을 있다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필기하신 걸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대단한 표준이 되지 못하는 게 서론이라 밑줄이 거의 없고 내용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단 처음이니까 잘 듣긴 들으셔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재학생들은 막 채권자 취소권들하고 이러면은 그냥 완전 정신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여유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그리고 25판은 425페이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뭐 어차피 앞으로 밑줄 잡으러 나가니까.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보면 자, 여기 밑줄 칩니다.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 제가 말하는 부분만 딱 치세요.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 두 번째 단락이 뭔지 알죠? 예, 지금 파란색 음령 있는 데는 보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대로마 2번 채권법에 의해 아라비아 1번 부분에 거기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뭐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정의 두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즉 채권과 채무가 발생. 여기서 제가 다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래서 제가 읽는 부분만 밑줄 딱 치시면 돼요.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 그 밑에라고 하면 바로 밑에 줄이겠죠. 합의, 계약. 그 밑에 법률. 다 찾았나요? 지금까지 문제 없어요?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밑줄을 많이 긋기 때문에 밑줄 긋는 방법을 막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지금은 밑줄 어차피 드릴 거고 사진이에요, 사진. 그래서 그거 보고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근데 최대한 정확하게 해주세요. 한 글자도 좀 정확하게 맞게. 말로 설명할게요. 채권이랑 채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그게 발생하는 원인이 두 개래요. 하나는 합의고 하나는 법률이에요. 합의를 다른 말로 계약이라 했군요. 저는 단어 중심으로 밑줄을 그을 거고 큰 의미가 있을 때는 문장 전체를 밑줄을 그을 건데 여러분은 단어가 딱 돼 있으면 눈에 잘 띄죠?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 정도는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단어도 없는, 지금 이제 넘길 거거든요, 페이지를. 나머지 읽지 마세요. 그런 거 읽는 시간은 1000분의 1의 시간을 드리기도 아까워요. 지금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게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표시하는 방법 몇 개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형광펜 밑줄이지만은, 대로마 1이나 아라비아 1번, 뭐 이런 거에다가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연필로. 그러면 그 단락 항목을 읽어볼 수 있으면 좀 읽어보면 좋을걸? 나쁘지 않을걸? 이 정도예요. 그래서 시간 없으면 이런 거 안 읽는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패러그래프나 이런 텍스트를 계속 읽다 보면 좀 머릿속에 사고가 좀 잡히기 때문에 읽는 걸 권하지만 바쁘면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슬래시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 여기 문장이 있고 쉼표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쉼표가 있든 없든 여기 슬래시 하면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좀 길게 하시면 돼요. 이게 슬래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책이 압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논리 덩어리가 따로다. 그다음에 판례랑 판례를 구분할 때도 많이 써요. 판례 그냥 한 6개를 쭉쭉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럼 구별하는 것도 그대로 맞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묶습니다. 보통 옆줄이라고 하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인데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제가 형광펜을 칠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꼭 좀 읽어보란 얘기예요.
이거는 가능하면 읽어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읽으면 좋은 거고. 근데 왜 밑줄을 안 긋냐면 봐봐요. 처음 공부하니까 처음 읽을 땐 새롭지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내용이 너무 쉬워서 다시 읽을 필요가 별로 없고 핵심적으로 막판에 가져가야 될 키워드가 아닌데 문장을 처음에는 꼭 읽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형광펜 칠을 안 하거나 아니면 형광펜도 병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교수님이 갑 A, B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 예시는 읽어보면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때 제가 이렇게 묶어놓으라고 합니다. 묶어놓고 읽어보세요 하고 제가 읽어주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안 읽어도 집에 가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읽어야 될 부분이 하루 진도가 2000페이지면 2000페이지면은 우리가 30회니까 계산해보면 하루 진도가 50페이지 정도 나오든가 뭐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읽어야 되는 내용은 몇십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몇십 페이지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넘겼죠? 뒤에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작년하고도 좀 달라요. 작년에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을 볼 때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고 가끔 여러분 교수님들이 이제 그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간담회 때. 교수님이 이런 성향이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좀 달라요. 근데 정변이 표시를 안 하거나 수업을 안 했거나 심지어는 이 두꺼운 책에도 없는 내용을 해서 시험에 내는 경우도 정말 운이 없으면 그런 경우 걸릴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로스쿨마다 다 잡자고 수업을 하면 수업을 제가 5배를 해야 돼요. 이거보다. 그래서 저는 변시를 일단 바라보고 하지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거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이 학교 수업에서는 추가되는 걸 추가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거 잡자고 이런 부분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여기서 시험에 내지도 않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24페이지, 25판은 430페이지. 자, 여기 제2절 대로마 1에서 그 아라비아 1 뒤에 첫째 줄인데요. 제가 지금 밑줄 칠 부분을 읽을 거예요. 단어를 채권, 특정인, 다른 특정인의 특정의 행위를 청구, 권리. 제가 여기서 다른 특정인에게라고 읽지 않은 이유는 그 뒤에 형광펜하고 좀 띄고 싶어서 띄어서 밑줄을 친 거 되게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눈으로 볼 때 하나로 그냥 구별 없이 지은 거랑 다르겠죠. 주어 목적어가 보이면서 처음이니까 뭐 좀 되게 결벽증처럼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네. 채권의 정의입니다. 별표 1개. 1학년용 별표 1개입니다. 2, 3학년 사실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별표는 그냥 연필로 하세요. 예, 나중에 여러분 별표 개수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 별표를 스스로 지울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 차에 따라서 일단은 저를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의 특정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예요. 자, 이 말은 나중에 물권과 비교가 되는데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채권자랑 채무자가 있고 뭔가를 특정한 걸 요구하는 거고 물권에서는 그냥 물건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내가 이 휴대폰이 소유권이라는 게 물건인데 이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구랑 관계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걸 누가 뺏어가면은 물권의 효과로서 내놔라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는 있지만 물권이라는 건 그걸 예정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별로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 결국은 법학이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 물권의 문제든 채권의 문제든 부딪혀요. 근데 물권의 일단 시작은 물건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고 이 물건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정도 권리를 갖는가라면 채권은 진짜 찐으로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권리자고 너가 의무자다. 법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리와 의무의 학문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리와 의무의 학문인데 특히 권리 중에는 물권도 있지만 채권법에서는 권리가 채권인 거고 자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내가 권리가 있으면 난 채권자고 그럼 이 사람은 채무자인 거예요. 그게 내가 채권자인데 이 사람이 채무자 아닐 수는 없어요. 누군가 하여튼 나의 채무자가 있는 거고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특정된다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특정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특정인에 대한 권리, 양가로 2번 첫째 줄 특정인에 대한 권리. 셋째 두 줄 내려가서 끝에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 그리고 예컨대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연필로 그러니까 표식은 다 연필로 하세요. 그 다음에 예컨대부터 시작해서 묻겠습니다. 어디까지 묻냐면은 밑에서 둘째 쪽 니은번 시작한 니은번 앞에까지 묻고 그 앞에 있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마지막 말을 형광펜으로 칠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읽어볼게요, 같이. 예컨대 갑소유 주택을 A가 매수하기로 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매수도 모르고 계약도 모르는데 뭐 그래도 사회생활하면서 드러내 봤잖아요. 뭐 사는 거 아닙니까, 돈 주고. 그래서 갑소유 주택은 사실 이건 물건이에요. 갑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A가 매수하기로 A와 갑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는 그림으로 하자면 갑과 A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매매 계약이라는 걸 나중에 배워요. 근데 안 배워도 뭔지는 알죠, 그죠? 이걸 체결하게 되면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성립이 됩니다. 물론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서면에 도장을 찍으니까 계약을 체결해서 와 우리 서로 계약했다라고 하는 순간 서로에게 채권 채무가 생겨요. 갑은 자기 부동산을 판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수인. 여기까지 너무 쉽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원래는 그렇게 불리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사람인데 살까 말까 이러다가 계약을 하면 이제 너는 매도인이고 난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매수인한테.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이 계약을 통해서 돈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매매 대금이라 그래요. 매매 계약에서 대가로 주는 돈이라고 합니다. 첫날이니까 기초 개념을 좀 해드려야 돼서. 자, 이거 기억이라고 한 거는 갑이니까 그냥 기억이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 권리, 갑의 권리다 눈에 보이고. 그래서 A의 권리는 저는 스몰 a 동그라미 이렇게 딱 쳐요. 그냥 제 표시 방법이에요. 이 A라는 사람이 가지는 채권은 뭘까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뭘 달라고 할까요? 물건을 달라고 하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근데 법학에서는 물건이라고 안 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을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거죠. 네 소유권을 나한테 넘긴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화살표 방향은 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살표를 쏜다는 건 내가 권리자라는 거죠. 자, 참고로 지금 이런 그림은 책에다 그려도 좋고 아니면은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 노트 같은 거 있으면 가져오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트에다 그냥 편하게 그리세요. 그림을 예쁘게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복습하면서 예쁘게 옮기거나 하고 참고로 이번 수업에 필기노트를 작성하는 조교분이 계세요. 그래서 좀 글씨도 좀 알아보기 좋게 해가지고 써서 둘째 날, 그러니까 다음 날 정도에 나눠드릴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때까지 복습을 미룰 수는 없으니까 본인 글씨로 그리고 남의 걸 보는 것보다 아무리 필기를 잘해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좀 해놓는 게 좋아요. 연습 삼아서. 근데 책에다 그리면 나중에 후회되고 막 지우다 책 찢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연습장에다가 대충 그리면서 이해 중심으로 그리세요. 어차피 정확한 식별은 나갈 거니까. 이틀 뒤라니까 좀 아쉽지만 뭐 그 친구가 한 거를 또 저한테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검수해야 되고 스캔 떠서 출력하려면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인강은 좀 장점이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잘 활용하실 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 노트를 작년에는 나눠드렸어요. 미리 그 전해 거를. 근데 그게 또 그거보다 이거보다 해서 헷갈릴 수도 있고 수동적이 돼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좀 그리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계약을 맺었더니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생기네요. 그래서 어떤 계약은 나는 무조건 권리자고 너는 무조건 의무자가지만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90%의 계약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 계약입니다. 책에서 밑줄을 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좀 나름 그림을 그리면서 개념을 설명할 때는 요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편합니다. 쌍무, 서로 의무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계약이 그래요. 여러분이 자, 몇 개를 더 예를 들어드리면 이것도 잊어버릴까 봐 말할게요. 그 입학 전 최종 점검 강의는 현장 강의를 여기 와서 들으신 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미리 내려가거나 할 경우에 또 제공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와서 들으라는 거지. 그 강의는 무료예요. 그 강의, 그러니까 원래 유료 강의인데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는 현장도 무료고 인강도 무료입니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라는 걸 좀 보면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계약이에요. 민법에서. 자, 이게 하다 보니까 갑 A인데 그냥 여기서는 A, B로 해보겠습니다. A,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람 뭐예요? 임대인. 이 사람은 임차인.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하는 집에 B가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집은 사실 A의 소유예요. 자, 그랬을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뭘 달라 그럴까요? 매달 차임을 달라 그럽니다. 뭐 보증금을 받아두기도 하지만 보증금은 계약할 때 맡겨놓는 담보 같은 거지 뭐 계약하면서 계속 보증금 내나 이런 게 아니죠. 사실 보증금 줘야 거의 계약을 체결해 주니까. 자, 그런가 하면 임차인은 뭘 요구할까요? 당신의 집이지만 원래 법학에서는 소유권이 있는 물건은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자, 휴대폰을 내가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있고 이걸로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휴대폰을 너한테 빌려주고 내가 뭐 대금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익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분 그냥 팔아버리고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기 소유물을 팔아서 이거는 자기 거니까 일단 팔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남의 권리를 파는 것도 예외가 나오지만 원칙적으로 자기 거를. 그래서 이 집도 원래는 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A가 쓸 수 있는데 적어도 임대차 계약은 기간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뭐 2년, 3년 동안은 내가 이걸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 쉬운 말도 많이 쓰지만 기왕이면 법에서 정한 용어가 익숙해지면 답안지가 빨라져요. 사용수익이라는 말 기억을 하세요. 그냥 이게 그냥 정해진 용어예요. 나 사용수익하게 해줘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왔는데 집주인이 야 공사해야 돼. 문 잠그고 너 오늘 여기서 못 자. 그러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너는 차임을 냈는데 이게 차임입니다. 차임은 우리가 흔히 임대료, 월세라고 말하지만 제가 일부러 법률 용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차임이라는 말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계약일까요? 네, 쌍무 계약인 거예요. 서로 간에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매매 계약에서 채권자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매 계약에서 채권자는 둘 다죠. 그러니까 채권을 알려줘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매매 대금이라면 채권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입니다. 매매 대금의 채무자는 매수인이죠. 자, 이거 되게 쉽죠? 되게 쉽지 않아요, 그죠?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채권이에요. 이것도 채권이에요. 이게 봐봐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얘는 돈 달라고 요구하고 얘는 집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이것이 채권이에요. 근데 이거의 채권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이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어려워요. 여러분이 매도인 매수인이라 그러면 그냥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처음 배우는 과목이 채권 총론인데 채권의 본질을 공부하다 보면 채무자의 역할이 있고 채권자의 역할이 있고 채권이 남한테 팔리기도 하고 채권을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얘한테 제재를 가하기도 해요. 그런 걸 배울 거고 채무자가 여러 팀일 수도 있고 채권자가 여러 팀 이걸 배우는데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을 딱 뜬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채권과 채무가 있었다 이렇게 안 나오고 매매를 했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이슈된 채권이 이거면 얘를 답안지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 채권자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채권자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나중에 위험부담이라는 단원에서 무엇이 채권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서로 간의 채권 채무고 자, 그런데 지나가던 B가 얘한테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바꿀게요. B가 있었는데 이 둘이서 또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같은 주택으로. 일단 나쁜 놈이죠, 그죠? 자기 집을 팔아놓고 남한테 판다. 이건 이제 나중에 가장 중요한 이중매매라고 배우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1매매계약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제2매매계약으로 불러요. 근데 이 계약도 위에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갑은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B는 얘한테 소유권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요건 좀 그냥 적어두세요. 등기를 해주면 소유권이 바뀌고 동사는 인도를 넘기면 소유권이 바뀝니다. 그건 정해놓은 거예요. 물권법에서 배우는 건데 여러분 등기가 뭔지는 들어보셨죠? 여러분 뭐 월세로 들어갈 때도 그 집 등기부 떼보고 이러잖아요. 그럼 소유자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등기가 기록이 돼야 예전에는 기재라 그랬는데 지금은 다 전산화가 돼서 파일이라고 해서 등기 기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좀 새로 바뀌면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기록이 돼야 되고 인도는 뭘 말하냐면 점유, 자기가 들고 있는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자, 받아라고 주는 겁니다. 동산이라면은 주면서 교부를 하고 딱 받으면 되겠죠? 이런 집이면 어떨까? 이게 만약 집이라면 집에서 주인이 살다가 자기 짐 다 빼주고 뭐 인테리어는 내비두겠지만 열쇠 주고 비밀번호를 요즘 바꾸겠죠? 그게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의 인도인데 자, 이 주택은 팔면 사실 인도돼야 되지만 주택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 이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부동산은 두 개가 있어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이건 사실은 뭘 해달라는 거냐 하면 소유권, 이거 다 붙여 쓰는 말이에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매매대금 청구를 하고 얘는 소유권 전등기 청구를 하는데 제2매매 계약을 해도 서로 그런 게 다 있는데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갑이 누구에게 등기를 해주느냐죠. 먼저 한 사람한테 꼭 등기를 해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등기를 해주면 그 순간 B는 소유자가 돼요. 자, 그랬을 때 A가 잘 봐요. 전 그냥 이건 좀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 다시 설명할 겁니다.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되게 여러 가지 설명했어요.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을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게요. 자, 갑은 A한테도 팔고 B한테도 팔아놓고 B 입장에서는 뭐 이걸 모를 수도 있고 B 입장에서는 나는 어쨌든 돈 주고 샀으니까 받아야 된다. 나도 받아야 된다. 등기해주네? 돈 주고 고맙다. 끝났어요. 등기했으니까 소유자예요. 이 상황에서 이 집은 얘가 정말 가지고 싶잖아요. 이 집은 누구한테서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겠어요? 현재의 소유자한테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등기해줘라고 청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안 될까? A는 매매 계약을 갑과 맺었고요. B는 또 갑과 맺었어요.
B에겐 A에게는 채권이 있어요. 이 주택, 만약에 이 주택이 X주택이라면 X주택의 소유권을 날 넘겨줘라는 채권이 있는데 A가 이 채권을 갑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소유자한테 행사하면 편하겠죠. 그 사람이 넘겨줄 수 있으니까. 소유자가 넘겨주는 거잖아요, 집은. 그래서 B한테 넘어가서 야, 이거 내가 먼저 샀는데 나한테 넘겨줘.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생겨난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혹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말고는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집을 분명히 샀어. 근데 저 집의 소유자가 지금 누구래? 그럼 걔한테 받아야겠다. 아닙니다. 내가 그 집을 사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만 채권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읽으면 좀 더 쉬울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 밑줄 쳤었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예컨대 갑소유 주택을 A가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A가 가지는 채권은 소유권 이전 채권이에요.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은 이런 거는 지금 제가 그냥 읽는 부분 밑줄 안 쳐도 됩니다. 뭐 치셔도 되지만 나중에는 치면 좀 후회할 거예요.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진짜 필요가 없거든요. 읽을 필요가. 소유권 이전 채권이라는 거를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말로 요 말은 좀 써놓을까요? 그 옆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다 붙였어요. 10글자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앞으로 계속 많이 쓰실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 옆에다 쓴다면 왜냐하면 채권이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위 주택에 대해 B는 또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게 처음에 공부할 좀 헷갈립니다. 이 매매 계약 또한 유효한 것이 된다. 즉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고 배타성이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배타적으로. 배타적이라는 게 독점, 배타 이런 거죠. 같은 내용을 가진 채권이 둘 이상 병존할 수 있으며 자, 요런 데는 뭐 혹시 좀 나중에 보고 싶으면 얇게 밑줄 쳐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밑줄 안 그었는데 같은 내용, X주택 저 주세요 라는 똑같은 내용을 A도 갖고 B도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하필 B를 선택해줘가지고 또 소유자가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들 사이에 우열이 없습니다. 채권제 평등의 원칙. 그래서 옆에다 쓰자면은 선후불문이라고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매를 했든 두 번째 매매를 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외도 나오지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오거나 내일 테스트에 내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기 위한 기본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자, 뒷페이지 한 장 넘겨서 427페이지 대로마 2번입니다. 대로마 2번 채무라고 돼 있죠. 자, 첫째 줄 밑을 쳐드릴게요. 채무. 그리고 그 옆에 일정한 행위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급부란 단어가 처음 나왔네요. 채무를 그대로 이행해 주는 것을 급부를 한다고 하네요. 급부란 단어에다가 뭐 방점을 찍든지 여러분이 각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랍의 1번 제목 밑줄 급부 의무. 자, 제가 말은 밑줄이지만 전체를 그냥 노랗게 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눈에 잘 띄게. 그리고 첫날이니까 뭐 연필로 동그라미 치거나 자기가 좋은 방법을 찾을 때까지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양가로 2번 첫째 줄, 양가로 2번 찾았죠? 양가로 2번 첫째 줄 주된, 종된 거기만 밑줄 치세요. 그리고 칠한 걸 한번 봐봐요. 아, 급부 의무에는 주된 급부 의무와 종된 급부 의무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가요. 저는 좀 생략식으로. 자, 그 다음 네 줄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서 끝에 보면 종된 급부 의무의 불이행인데 여러분 거기 밑줄을 처음이라 그냥 할게요. 네, 아이고 네, 이 뭐냐. 자, 종된 급부 의무의 불이행인데 뭐 이딴 걸 하고 있기가 좀 그렇지만 분리하고 잘렸죠. 25판을. 이게 칠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검은색 펜으로 이렇게 쓰세요. 집에 가서. 예.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 나중에 빨리 볼 때 끊겨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오늘 이제 올라온 밑줄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펜으로 쓴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뭐 오늘 수업 시간에 종된 급부는 불이행 행자 옮기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뭐 그럴 일도 없으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밑줄 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밑줄 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 그 옆에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에다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별표 한 개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뭐 사실 여기도 묶을까 했는데 그냥 저랑 읽고 끝낼게요. 다시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급부 양가로 2번입니다. 맨 위에 급부 의무에는 주된 급부 의무와 종된 급부 의무가 있다. 예컨대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기계 매매 계약에서는 기계 매도인은 무슨 의무가 있죠? 기계를 주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복잡해. 처음 쓰는 거야. 그럴 때는
채무자가 그 기계의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주된 급부지만 그게 메인 이벤트겠죠? 근데 기계 설명서, 보증서 등을 교부하는 것은 종된 급부임이에요. 그냥 읽고 그냥 끄덕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너무 복잡할 땐 그렇겠죠. 누구나 아는 건 모르지만. 그래서 설명서 같은 게 휴대폰에 동봉돼 있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자, 이 구별의 실익은 주된 급부의무는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서며, 자, 뭐 나중에 그냥 보시면 되는 거라 밑줄 안 그었어요. 주된 거는 이거죠. 야, 빨리 돈 줘. 넌 소유권 해줘. 서로 나중에 싸우는 거예요. 왜 넌 안 해주냐? 네가 해줘야 나도 해주지. 뭐 이렇게 싸우는 게 나중에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나오는데,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어찌 보면 그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해라. 그러니까 아니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죠. 왜 안 줍니까? 정말 안 줄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때문에 손해가 생겼으니까 그 대신 손해로 배상하세요.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배울 겁니다. 이건 불과 이제 내일 모레 들어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제권. 해제권은 뭡니까? 당신이랑 못 해먹겠네. 이 계약을 그냥 없애겠다는 겁니다. 자, 요 말 하나 그냥 기억해 두세요.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 이게 채무불이행의 핵심 효과예요. 자, 오늘 채무불이행 좀 들어갈 건데 효과까지는 좀 못 들어가니까 좀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간단해요. 채무불이행의 뜻이 뭘까요? 계약을 했으면 서로 간에 뭐가 생겼어요? 채권 채무가 생겼는데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거는 이행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빨리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근데 아휴, 너 같은 놈은 이거 이행도 안 할 것 같고, 아니면 너무 늦게 이행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어. 아니면 이행을 안 해서 손해를 봤어. 그러면 그거를 돈으로 받는 게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그리고 하다 너랑은 못하겠다. 그냥 없었던 일로 돌리자. 해제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잘못한 사람이 가질까요? 잘못한 사람의 상대방이 가질까요? 아시겠죠?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물어서 그 상대방이 묻는 대표적인 거 2개. 줄여서 손배 청구권, 손배 해제 이래요. 여러분 선배들은 해제, 손배 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종된 급부의 불이행 애매하죠? 설명서가 안 들어있으면 얘가 진짜 큰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동그라미인데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연필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단어 밑에 동그라미하고 해제권이라는 단어 밑에 연필로 X 하시면 나중에 눈에 좀 잘 뜰 거고,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해서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나중에 채권자 취소권 같은 데 보면 판례가 한 20개 있는데 사행인 것과 사행이 아닌 것이 쭉 나와요. 그럼 밑줄 치고 그냥 동그라미 X 해놓으면 눈에 잘 띕니다. 그 옆에 근처 어디에다가. 자, 부수적 주의무입니다. 아라비아 2번 밑줄 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2번이라고 하는 건 그 숫자를 밑줄 치라는 게 아니라 제목 밑줄 치란 말이에요. 아라비아 2번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부수적 주의무. 자, 첫째 줄입니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밑줄 쳐볼게요. 신의칙이라는 게 이제 원래 민법 처음 공부할 때 나오는 건데,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 그래서 야, 상식적으로 너 그 정도는 서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라는 가장 추상 일반적인 원칙이라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니까. 둘째 줄 끝에 여관의 숙박계약. 예. 그 밑에 손님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 그 밑에 물건의 사용법을 알려줄 의무. 자, 이런 거를 부수적 주의무라고 합니다. 사실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관의 숙박계약은 여관 주인이 뭘 하면 돼요? 모텔 주인이 그냥 방키 주고 뭐 사세요 이러면 청소해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근데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지 혼자 도망가고 알려주지 않아 손님들한테. 그러면 이게 안전배려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걸 예정해두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여관은 그냥 가서 자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뭐 열쇠 받고 얼마예요? 뭐 하룻밤 자는데 얼마예요? 뭐 5만 원 주고 그러고 이제 나오면은 주된 의무는 방 주고 자는 거고 돈 내는 거지만 부수적으로 이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손님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필요하고, 그 밑에 뭐 물건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의무도 어떤 물건을 팔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위에 종된 급부 의무랑 좀 헷갈리죠. 종된 급부 의무도 뭐 그냥 주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구별실이 크진 않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맥락만 이해하고 안 중요해요. 작은 거 그러면은 부수적 주의무는 종된 급부 의무보다도 조금 더 작은 거예요. 좀 더 이제 주변을 배려하는 의무인데 이걸 만약에 위반하면 해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종된 급부 의무도 위반해도 해제가 안 되는 될 리가 없죠. 밑줄 쳐볼게요. 바로 밑에입니다. 부수적 주의무를 위반한 결과 해제권은 그 밑에 줄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기 정도만 밑줄 칠게요. 그리고 페이지 901을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그 25판은 902일 거고 26판은 901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비교할 때 한번 보면 되는데 지금은 오늘 집에 가서는 보지 마세요. 예, 별로 안 중요해요. 나중에 거기 볼 때 볼게요. 정말 중요할 때는 제가 미리 가서 보거나 앞에 가서 보고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 지금 다 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본격적인 지금 설명은 여기 다음 페이지까지만 보고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자, 그 뒷페이지 아라비아 3번 보호의무 밑줄 칩니다. 그 밑줄 치니까 이쯤 되니까 이거 되게 많네. 의무가 4개네? 주된 급부 의무, 종된 급부 의무, 부수적 주의무, 보호 의무. 그리고 급부 의무엔 2개가 있다. 근데
주된 급부 의무는 뭔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계약에서 제일 목적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막 섞어서 말해요. 판례도 이거 구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했구나. 어떤 교수님은 다르게 정리해요. 용어를. 의미 없습니다. 대충 그런 거, 주된 거 아닌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호 의무에서 넷째 줄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묶어서 밑줄 쳐요. 채권자와 채무자. 넷째 줄에 채권자와 채무자. 그 옆에 서로 밑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뜻이겠어요? 밑줄 친 거 이거 봐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보호할 의무가 있대요. 끝입니다. 자, 그리고 한 6, 7줄 내려가서 이제 25판은 조금 더 내려가야 되고 26판은 한 6, 7줄 내려가서 논의되는 분야라는 단어 찾았나요? 하나, 둘, 셋, 넷, 6줄 조금 중간쯤에 논의되는 분야. 그 밑에 불완전 이행. 그 밑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예, 이거 나중에 이 단원 들어갈 때 여기선 보호 의무가 논의가 되는구나 알면 되고 복습하지 마세요. 그냥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여기 안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이 뒷페이지부터는 복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복습을 할 양이나 데일리 테스트 내일 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첫날이니까. 양가로 2번 첫째 줄 보호 의무를 채무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 그 밑에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표시나 연필로 하나 할까요? 예, 통설. 자, 통설 판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학설들이 많은데 통념되는 학설이라 그래서 요즘 많은 인터넷에 정계 학설 이 드립이 유명하던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설들 중에 정말 이게 거의 한 7, 80%는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 대립이 큰 의미가 없는. 근데 가끔 이제 통설이어도 수술이 되게 유력해가지고 의미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 정말 가끔은 통설하고 판례가 대립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무조건 판례 편 들어야 돼요. 이 통설은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의 학설이고 판례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실무를 통해서 대법원이 정리한 법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통설 무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교수님 설. 그죠? 여러분 교수님 피셜. 교수님이 뭘 취하는지 어떤 교수님은 자기 견해랑 다르면 논리적이어도 점수를 안 주는 비양심적인 교수님도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아닌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 견해는 이런데 다른 견해를 써도 논리적이면 점수를 준다는 그런 좋은 교수님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교수님한테도 그냥 그 교수님 견해를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렇죠? 나랑 다른데 얼마나 타당한지 한번 볼까?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굳이 나랑 다르다는 거지. 나랑 싸울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 걸 외워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선행학습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교수님이 어떤 견해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고 변호사 시험에서 평가가 되는 정확한 진짜 정말 객관적인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단원에서 철저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교수님을 볼 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간담회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교수님은 지금 H로스쿨에 Y 교수님 계세요. 그 교수님이 대법관 후보였는데 그 여자 교수님이 계시고 근데 그분 1학기를 들은 친구가 저는 사실 그분이 제 사법연수원 교수님이세요. 근데 사실 사법연수원에서는 이런 내용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실무 얘기하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전체 수석하신 분이에요. 여성 대법관 1호였는데 한양대로 가셨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 수업을 듣는데 1순위 후보였어요. 1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호는 된 거죠. 1순위 후보였는데 근데 그분 수업을 들은 친구는 그냥 저랑 똑같대요. 네, 수업이 완전히 똑같대요. 제가 하는 줄 알았대요. 저도 몰랐어요. 그분이 저랑 성격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되게 조용하시고 되게 그러셔서. 근데 또 어떤 데서는 저랑 너무 다르다고 그냥 본인 독일 논문 발표하고 이러신다고. 그래서 논문을 다 읽었나? 뭐 이러면서 하신다고. 근데 어떤 분을 만나도 지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시험은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학점은 거기에 대비를 하는데 객관적 지식이 있는 사람도 주관적 교수님의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맞춰 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맨날 카톡이 와요. 수업 듣다가 교수님 이거 수업하시는데 이상한 거죠. 막 이렇게 와요. 이거 수업하는 게 맞나요? 막 그런 경우가 있고 가끔은 이제 카톡 보내는 애가 이상할 때가 있고 당연히 하는 게 맞지 임마. 넌 뭘 들은 거야? 이럴 때도 있지만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간파해가지고 이거 변시에 나와요? 안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안 나오는데 뭐 이틀, 3일 하셨어? 그랬더니 2, 3일 하셨어요. 그럼 봐야지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잘 해놔야 됩니다. 지금 못 세우고 들어가면 교수님이 주관적인 분인지 객관적인 분인지도 몰라요.
듣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판례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 판례가 거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보는구나. 혹시 우리 교수님은 다른 견해일까? 이럴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 딱 잘 나왔네. 이거 진짜 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틀 연속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호의무란 무엇일까? 그래서 막 학생들을 보호할 생각이 없는 건지 학생들이 실무가가 돼야 되는데 이걸 배워서 뭐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판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통일하고 하는 거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이 뭐라고요? 통설 결론은 보호의무는 빼자. 채무라는 것에 주된급부 의무, 종된급부 의무, 부수적 주의무까지는 어떻게 넣어보겠는데 보호의무는 빼자. 그래서 양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 양대 책임이 있는데 불법행위 영역에서 해결해야지 원래 당사자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몸개그 하는 사안이에요. 뭐냐면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세요. 옛날 무슨 독일책이나 이런 거 옛날 교과서에 많이 오면 양탄자를 사러 갔다. 뭐 또 양탄자야 또 앞에. 근데 양탄자를 또 세워놨나 봐요. 무거운 걸.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팔다가 그 직원이나 그 사장이 건드려가지고 양탄자 쓰러져가지고 내가 맞아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해서 다치고 뭐 피나고 이런 거예요. 그럼 나 치료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양탄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양탄자 매매 계약의 내용일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대신에 양탄자 매매 계약, 양탄자 뭐 포장하고 배달해주고 뭐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좀 벗어났다라는 거죠. 원래 계약의 채무는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이 실수로 부주해가지고 쳐가지고 내가 다쳤는데 돈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규율하는 데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이 규율하는 데가 채무 불이행 영역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아닌 비계약. 비계약에 이제 부당이득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불법행위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은 채불책임, 불행책임 막 줄여서 말하는데 지금 우리는 채무불이행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채무를. 채무는 계약을 했으니까 일단은 채무가 있는 거예요. 양탄자 매매 계약은 양탄자를 달라는 채권 채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넘어져서 내가 몸을 다쳤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면 사실 이거는 그 사람이 양탄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자기 집에 있는 거를 쳐가지고 남을 다치게 하면 어차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 결과는 손해배상이에요. 이 손해배상. 이거는 계약의 채무를 불이행했으니 이 채무를 이행하는 거 대신 돈으로 달라는 거고 이거는 지나가다 사람을 때렸으니까. 아니면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교통사고예요. 그죠? 뭐 교통사고 난 사람들끼리 계약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뭐 100% 잘못했다 치고 내가 만약에 다치는 게 치료비에 1,000만 원 나오면 받아야 되잖아요. 계약한 적 없지만 이게 불법행위 책임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채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채권이나 채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맨 앞에 합의 계약이 있고 법률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대표적인 합의 계약인 거고 이게 대표적인 법률이에요. 이건 좀 필기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채권이 생깁니다. 예, 손해배상도 채권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계약은 원래의 채권 채무가 있었을 거예요. 양탄자 줘, 집 줘. 근데 불이행하니까 돈으로 달라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근데 불법행위는 뭐예요? 그냥 가다 때리면 갑자기 채권 채무가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게 규정이 있거든요. 법률에. 약속을 안 해도. 그래서 이건 법률에 의해서 바로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변형이 되는 거. 원래 있던 게 원래 채권이 계약할 때부터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세요. 자, 여기까지도 그렇게 본론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보호의무 논의는 뭐냐면 원래 계약상 채권 채무에서 채무 불이행이 아닌 그냥 이거는 계약 외적인 걸로 보자는 논의고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진짜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오늘 진도와의 좀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채권의 목적을 맨 뒤쪽에 할 거예요. 채권 총론 끝날 때. 여기가 지금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종합적인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461페이지, 25판은 467페이지에 채무불이행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본론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다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한 70분 정도? 길 때는 한 75분, 80분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10분씩 3번 쉴까? 뭐 15분씩 2번 쉬면 비슷하죠. 근데 맥락이 좀 이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체력 관리를 잠도 좀 충분하게 주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461페이지예요. 자, 대로마 1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제목에 어디를 밑줄 치느냐? 채무불이행 공통요건 밑줄 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의 정의를 굳이 안 해드려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채무불이행이겠죠. 그런데 채무불이행이 뒤에 유형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공통요건이라는 것들을 일단 공부를 해볼게요. 첫째 줄입니다. 채무자가 그냥 쭉 밑줄이에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 예, 이게 오른쪽에 채무불이행. 자, 별 내용 없고 그 달랑 마지막에 두 개의 꺽쇠 단어가 있네요. 각각 밑줄칠까요? 귀책사유, 위법. 두 개는 꼭 있어야 채무불이행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제목 밑줄칩니다. 귀책사유. 둘째 줄에 꺽쇠 단어가 두 개 있네요. 고의, 과실. 두 줄 내려가서 고의와 과실 간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그 밑에 끝에 책임을 물으려면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괄호 안에 과실책임의 원칙.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2년 전에 이렇게 수업을 했다고요. 이거 다 밑줄 그어주고 설명하고 이러니까 점점 공부할 게 많아져서 이 시간이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각자 그 노동을 안 하고 와도 되니까. 근데 그걸 바꾼 겁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꼭 밑줄을 그어오시고 그은 상태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채무불이행이라는 거는 5글자가 붙어 있죠. 민법에서는 용어가 정해진 용어를 써야 돼요. 채무 미이행 그런 거 만들지 마요. 채무 불이행인 거고, 이 채무 불이행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공통 요건이라는 건 앞으로 유형별로 요건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무슨 채무 불이행이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귀책사유 처음 듣지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두 글자? 잘못이에요. 잘못. 잘못이라는 뜻일 거고, 그러면 이거를 고의와 과실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법과 사회에서도 배우지 않았나요? 일부러 하는 거고 실수로 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과실이라는 말을 달리하면 뭐 옆에다 좀 써도 좋고 그냥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 주의 의무 위반이라 그래요. 그러겠죠? 주의 의무 위반은 고의 얘기 같아요? 과실 얘기 같아요? 과실이겠죠. 그죠? 주의를 좀 하지 임마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부주의했냐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스쿨존 논의가 많죠. 그죠? 그냥 과실인데 뭐 구속될 수도 있고 해서 뭐 과도한 처벌 아니라고 논의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고의와 과실이 형법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의범하고 과실범은 똑같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민법에서 특히 채무불이행에서 고의 과실은 아무런 구별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형벌을 내리거나 그 사람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벌을 주는 약간 윤리적인 의미가 있지 않고요. 민법에서는 그냥 어쨌든 너가 이행할 거 안 했으니까 나는 그냥 손해를 다 배상받으면 되는 거고 과실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최소 과실. 그러니까 고의가 꼭 없어도 최소 과실만 있어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고의면은 욕을 좀 더 하겠죠. 너 고의로 부를 수 있냐.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의와 과실 간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이 대원칙이고요. 자, 그런데 책임을 물으려면 귀책사유가 없이는 안 돼요. 이 사람이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한테 어떤 피해를 끼쳤다고 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묻지 못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걸 뭐라 한다? 이 용어는 기억합시다.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자주 볼 거고 답안지에 쓸 일은 별로 없어서 별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실책임의 원칙은 아주 쉬워요.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됐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줄에 끝에 평균적인 채무자를 기준, 나중에 준자 옮기고, 그러니까 좀 길게 형광펜 칠했다가 집에 가서 준자를 쓰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거 말라야 써야 되거든요. 예, 별 얘기를 다 하네. 예, 형광펜 마르고 나서 이제 저 휴지를 찍고 쓰고 막 이랬는데, 자, 그 다음 추상적 과실 밑줄 칩니다. 자, 뭐냐면 사건마다 좀 주의력이 깊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일반 그거 다 평등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사람으로 기준해서 추상적 과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괄호를 하는 게 있어요. 연필로. 괄호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괄호의 의미도 좀 잘 알아두세요. 자, 이게 이 논이 외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 논이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선 이런다는 비교인데 이거 그냥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이목차에 있으니까 계속 그 내용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괄호를 묶어버리면 이거는 다른 거랑 비교하려고 잠깐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문부터 괄호를 시작해서 두 줄 내려가서 표현한다 괄호 닫고에 여러분도 괄호를 크게 하나 닫아서 요거는 형광펜으로 얇게 밑줄 칠게요. 별로 중요한 계약은 아닌데 얇게라는 건 가운데를 얇게. 자, 괄호 시작하는 부분에 무상임치 얇게 칠하고 그 밑에 수취인 개인의 주관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얇게 칠하세요. 다. 그 다음에 구체를 나중에 옮긴다고 생각하고 구체적 과실을 얇게 밑줄 치세요. 자, 민법의 80% 여러분 구체적 과실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반대 개념도 알아야 이 개념 잘 알겠죠. 그래서 구체적 과실은 수취인 개인, 그러니까 임치라는 게 맡기는 계약이에요. 수취인이 맡아준 사람인데 이거 몰라도 돼요. 지금 전혀 내일 내지도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맡고 있던 물건을 실수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주관적 능력을 보는 걸 구체적 과실이라고 그래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추상적 과실이라는 말은 그렇게 그 사람의 개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별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본론 들어왔는데. 자,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서 디귿번에 경과실을 밑줄 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끝에 원칙이라는 말이 있죠? 원칙. 그 다음에 원칙이지만 다음에를 연필로 슬래시를 하세요. 나중에 왜 이런 밑줄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밑줄 계속 칠게요.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 밑줄 친 다음에 오른쪽에 중과실 밑줄 칩니다. 그렇게. 그래서 경과실이 원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 사람한테 채무 불이행을 물으려면은 자, 과실을 둘로 나눠서 가벼운 과실이 뭘까요? 경과실이죠. 무거운 과실은요. 중과실이죠. 이 사람은 야, 조금만 주의하면 되는 거 왜 이렇게 부주의가 컸니?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일부러 그랬지. 고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과실이 두 개고.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별 내용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물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요건이? 귀책사유. 그 용어들이 이제 잘 나와야 되고 귀책사유는 여기 다 포함되죠. 가장 최소가 뭐예요? 경과실이죠. 이것만 있으면 바로 책임 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실이 원칙이라는 거는 경과실만 있어도 바로 채무불이행이고 얘들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들의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차이가 날 때도 있지만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과실이 원칙이지만 또 중과실을 따로 요건으로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제도죠? 경과실까지는 봐주는 제도예요. 중과실부터 책임을 지는 제도고 어디 가서 이제 고의만 또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너무 예외라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에 채무불이행 책임 시작할 때 채무불이행 책임 밑줄 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추상적 경과실 원칙. 그러니까 합치니까 그거네, 그죠? 평균을 일반으로 하니까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가벼운 과실만 해도 일단 책임지니까 추상적 경과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건 진짜 기초예요. 채무불이행 물으려면 어느 정도 잘못이 있어야 됩니까? 추상적 경과실이요. 끝. 1분, 한 2, 3분만 보세요, 집에 가서. 여기도 중요한 복습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힘든 부분이 주로 3교시, 그리고 지금 2교시 끄트머리 나올 텐데. 자, 양가로 2번 위법성 밑줄 칩니다. 자, 가끔 내가 어딜 보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앞에 지금 시작이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에서 두 개가 있다 그랬고 귀책사유 위법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끔 제가 또 잠깐 어드바이스 나갈게요. 법학은 목차의 학문이다. 체계의 학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아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잘 봐야 됩니다. 진짜 나무가 오지게 어렵습니다. 나무 한 그루 보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확실히 이해 못한 상태에서 숲만 보면 그냥 뒷짐지고 이러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 숲이 좋은데? 그런데 정말 그 나무의 본질을 이해하면 나중에 나무끼리 분류가 돼요. 이 나무 침엽수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음지에 있는 그늘에 있는 나무들 잎이 뭐 어떻게 생겼고 그러다가 숲을 알아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수업 시작할 때 민법 전체 개관 안 해요. 뭐 개관해주면 알아들으시려고? 못 알아들어요. 제 학생도 못 알아들어요. 물건 채권 다 정리해봐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개관할 때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무를 보다가 지금 내가 이 산에서 어디쯤 있지 그건 봐야 돼요. 잠깐 바로 위. 그래서 지금 잠깐 잊었죠, 그죠? 잠깐 잊었을 거예요. 위법성하다 갑자기 뭐 잊었는데 제가 확인해 줬잖아요. 채무불이행을 지금 채무를 들어왔고 채무를 이행 안 하는 게 채무불이행이고 대충 보니까 나중에 뭐 채무불이행했다고 뭐 책임 물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건이 돼야 너 임마 채무불이행이야. 너 손해배상해 뭐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사실 짐작이 되죠. 근데 채무불이행의 유형이 뭐 여러 개 있다며 아직 안 배웠지만. 근데 공통요건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귀책사유 잠깐 뭐 경과실 막 긴장하다 보니까 위법성? 뭐지? 아무 생각 없이 밀주시는데 요거 지금 요건 두 번째 요건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윗주소만 보세요. 윗주소만. 잠깐 여기 어디서 내려왔지?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모이면 숲이 돼요. 진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굳이 말하면 그 2월 16일에 제가 입학전 최종 점검이 어떻게 보면 숲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도 잘 안 봐질 거예요. 2회독을 했는데도 전체 개관을 하는데 저런 게 있었나? 뭐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무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하나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위법성 넘어왔고요. 자, 이건 진짜 꼭 단어를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셋째 줄에 불자로 옮겨야 되겠네요. 불이행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이런 건 진짜 옮겨야 돼요. 이행과 불이행은 반대이기 때문에 불이행이 있으면 그 옆에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좀 허무스. 자, 위법성이 그렇게 요건이라 그러더니 채무 불이행에서 불이행을 하면 그냥 위법한 걸 평가된대요. 자, 그래서 위법성은 한번 퀴즈 내볼게요. 여러분 시험이 나왔는데 귀책사유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귀책사유랑 위법성.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인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이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인지 뭔지 알겠죠? 근데 저 사람이 채무불이행인지 평가하려면은 모든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뭔지 들어보셨죠? 요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건. 그래서 요건을 다 충족하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그럼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학은 권리와 의무의 학문이라고 하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건과 효과의 학문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 갖추면 와 이제 채무불이행이다. 그럼 이제 이걸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공통요건 두 개를 배우는데 그래서 이 요건이 1번부터 뭐 있으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기본 구조예요.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답안지를. 근데 지금은 듣기만 하세요. 이건 듣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제도와 요건이 4개면 예를 들어서 표현대리라는 제도의 요건이 3개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떴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표현대리가 뭘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갑이 의리가 뭐 있다 나와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상황. 제일 처음에 쓰는 게 이 문제는 표현대리의 문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뭐 무건대리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 다른 걸 쓰니까. 그래서 그게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기본 구조가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이건 데일리 테스트 해설할 때 철저하게 알려드릴게요. 답안 쓰는 법은. 표현대리 요건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이 있다. 제가 아는 걸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안에서는 동그라미 1번 그 요건이 마저 들어가는지 평가해야 되겠죠. 2번 맞는지 보고 3번 써보니까 동그라미야. 그러면 해당한다? 그래서 결론 된다. 근데 해보니까 동그라미 X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남들하고 튀고 점수를 확 받는 부분이 요건을 적용시키는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포섭이라 그래요. 아주 옛날부터. 이 법 공부하는 사람은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사안의 포섭, 그물질 친다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건이라는 그물로 이 사안에 한번 쳐본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요건을. 그래서 다 해당하면 인정이 되는 건데 이 포섭은 사실과 법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모든 판결문은 사실과 법이 있어요. 판사 머릿속에 법적 지식이 있죠. 이 사람들이 와서 읍소라는데 의뢰인들이 만약에 특히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오면은 판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법률 용어로 말 안 하죠. 근데 판사가 자기 지식을 여기다 적용해야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내가 알고 있는 요건 1번은 되는데 2번은 안 돼요. 여기가 제일 크리티컬한 부분이에요. 답안지에서. 여길 제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위법성과 귀책 사유로 포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느낌상 위법성으로 포섭하는 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조금 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채무를 불이행하면 거의 위법한 걸로 보니까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경우만 좀 중요하고 그 외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고 밑으로 계속 갈게요. 그 밑에 위법성 조각 사유. 사실 민법에서는 답안지에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형법 개념이고요. 자, 그 괄호 안에 미술시입니다. 유치권 띄고 동시행항변권 미술 치고 거기 별표를 2개 하세요. 2개인데 지금 설명을 막 하진 않을 거예요. 그 유치권에 하나 동해항에 하나 해도 되고 이 제도들이 A급 제도인데 이 제도들이 나중에 위법성을 조각이라는 건 깬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거예요. 위법성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거를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암기해둡시다. 네. 한참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럼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죠.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채무를 불이행하면 일단 위법한데 유치권이나 동시행항변권이 있으면 위법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필기를 해드릴게요. 유치권 동시행항변권에다가 오른쪽으로 밑에다가 화살표 해가지고 한번 쓸게요. 불법행위의 위법성도 조각함. 이거 좀 써놓을게요. 불법행위의 위법성도 조각함. 조각한다는 건 깬다는 소리예요. 불법행위의 위법성도 조각함. 자, 이쯤 되면 요거 하나는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별 내용은 없는데 자, 체불이랑 불행 아직 불법행위는 한 다다음 주쯤 들어갈걸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나겠냐고. 내가 그때 불법행위 얘기 좀 했었죠. 이러면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체불과 불법행위는 양대 책임으로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공통 요건이 있어요. 공통 요건이 뭐냐 하면 귀책 사유와 이거 어떻게 쓰는 게 좋냐? 이렇게 일리로 쓰는 게 낫겠구나. 귀책 사유와 위법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채무 불이행의 각 유형별 공통 요건은 불법행위 요건이기도 해요. 불법행위도 길 가다 사람을 쳤어요? 그럼 너 잘못이지, 고의지라는 귀책성이 있어야 책임을 묻겠죠. 두 번째,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게 위법성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채무불이행의 위법성을 공부하다가 우연히 뭘 배웠어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걸 배웠죠. 그 위법성 조각사유가 2개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유치권, 동시행항변권. 근데 그게 나중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도 특히 유치권,
유치권이 있으면 불법행위가 절대 성립할 수 없어요. 이게 특 A급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내일 테스트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하셔야 될 일은 내일은 데일리 테스트를 안 볼 수도 있지만 모레가 됐든 내일이 됐든 언제나 이제 내일이죠. 내일 데일리 테스트를 잘 풀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나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습 어떻게 해야죠? 그럼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해야 되면 데일리 테스트 잘 풀겠어? 데일리 테스트만 잘 풀면 그냥 100% 성공해요, 그날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역으로 얘기하면 제가 데일리 테스트에서 묻지 않는 질문들은 나중을 위해서 지금 좀 미리 잘 읽어두시면 좋은데 바쁘면 그냥 넘어가세요. 예,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공부 시간을 줄이면서 바쁘면 넘어가라 그랬어. 노느라 바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진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이행보조자입니다. 자, 이제는 뭐 재학생분들 지금까지 지겨웠죠? 다 아는 얘기 혹은 오히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지만 뭐 시험에 안 나올 얘기 하느라고 지겨웠는데 463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에 그 25판은 469페이지죠. 로마 2번이 있습니다. 대로마 2번이 있는데 여기는 이행 보조자까지만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판례별로 별표를 해드리는데 이건 단원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 단원 옆에 별표 2개를 하겠습니다. 첫 별표 2개고요. 자, 오늘 2교시까지는 이행 보조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사례라고 쓰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 알아서 쓰세요. 옆에다가 사례라고 쓰라고 하면 사례 하고 느낌표 정도 해가지고 이거 무슨 의미냐면 사례 나왔을 때 못 찾을 걸 약간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사례 나왔을 때 찾기 어려울 걸 그리고 혹은 뭐 사례 되게 잘 나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뭔가 목차가 있는 단원인 거예요. 논의에 그리고 이런 단원은 거의 항상 문제점, 아까 말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드디어 첫 조문이 나왔네요. 교수님 책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많은 책들이 이런데 이제 박스 안에 조문이 있다는 거죠. 자, 법전 얘기를 좀 안 했군요. 예. 여러분 법전을 좀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죠. 민법전을. 근데 굳이 공지가 나가지 않은 이유는 아무거나 가져오셔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로앤비 어플리케이션이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제 수강생 중에 충남대 로스쿨생인데 그 친구가 개발을 했어요, 앱을. 그래가지고 송모 군인데 그 이제 뭐 민사법전, 형사법전 그것도 뭐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저는 그냥 로앤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싶은 거 보시고요. 로앤비에서 이제 법령을 찾아도 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공부하니까 법전 애들 메모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법전 메모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교재에 조문이 박스가 돼 있으니까 거기다 메모를 좀 해드릴 거니까 굳이 그거를 뭐 법전에다 옮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그냥 복습을 하거나 학기에 들어가서 법전이 왜 중요하죠? 시험에서 의지할 게 법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전을 보고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기간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조문 다 주고 이렇게 가끔은 데일리 테스트도 그냥 책 펴놓고 풀어도 돼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야 되니까 조문을 읽는 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역시 똑같아요. 형광펜 밑줄이나 이런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조문에는 별표를 하고 싶긴 한데 저도 조문 별표도 있는데 제목 자체가 별표 2개니까 뭐 별표를 하나 하시거나 안 하거나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자 밑줄 이렇게 칠게요. 조문에서 제391조 그 옆에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 작년 밑줄랑 조금 바뀌었어요. 뭐 조금 더 대가 낫다고 생각하면 바꾸거든요. 작년 밑줄도 괜찮고 그 밑에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다 그냥 이어서 거의 다 과실까지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를 그냥 쭉 그냥 뭐 이제 뭐 문장은 떨어졌지만 어쩔 수 없죠. 그냥 그거는 그거까지 다 옮기기 너무 귀찮으니까 자 읽어볼게요.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우리가 사람을 사용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민법에서는 사용을 당한 사람이 뭘까요? 당했으니까 피용자죠. 사용하는 사장님이 뭘까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여긴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채무자 아닌 누구? 법정 대리인이나 피용자. 그런데 법정 대리인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고요. 여러분 피용자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첫째 줄에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이라 그래서 왜 이렇거나 이런 경우에는인데 왜 하나만 밑줄 쳤냐면 피용자든 법정 대리인이든 어쨌든 그들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경우라서 그냥 그것만 밑줄 친 거예요. 어쨌든 채무자가 아니네? 다른 사람이네? 채무자가 원래 뭘 해줘요? 채무를 이행해줘. 근데 현대사회에서 채무자가 이행하면 내가 삼성전자 휴대폰 하면 대표가 갖다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법인이 갖다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사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직원들이나 보조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행 보조자예요. 이행 행위를 보조해 주는 거고 그 법정 대리인 있고 피용자가 있어요. 그건 알아야 되지만 시험에는 거의 피용자만 나오는데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 지금 뭔지도 모르죠.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이 사람들이 근데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거예요. 자, 고의나 과실 왜 배웠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다 보니까
나의 채무자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휴대폰을 갖다 주기로 했는데 자기가 바쁘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데리고 있는 애가 갖다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갖다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들고 오다가 깨먹었다든지 그 휴대폰이 아니라 뭐 자기 집에 있는 갑오를 하나 팔기로 했는데 조심히 들고 와야 되잖아요. 도자기를. 근데 청아백자 이런 걸 가지고 오다가 이 사람 잘못으로 깨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돈 주고 그걸 지금 사게 돼 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니까 또 손해배상을 물어야 돼요. 근데 원래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누가 고의나가시 있어야 된다고요? 채무자가. 근데 이 사람이 그건 내 잘못은 아니야.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거를 이 사람의 고의가실로 봐야 될까요? 자기가 사람을 데리고 있었던 거지. 자기가 일 잘해보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게 민법의 기본 법리예요. 나중에 뒤에서 불법행위에서도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 재학생분들 알고 계시죠? 직원의 잘못으로 불법행위를 하면은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한테 책임 물을 수는 있어요. 물을 수는 있는데 직원이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채무 불이행이면 채무자한테 책임을 묻는 게 정당하다는 거죠. 네가 네 이익 영역을 확장했으면 그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잘못은 너의 고의과실로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법정대리인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이걸 사례에서 중요하고 못 찾는다 그랬을까? 시험 문제에서 이행보조자를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그냥 뭐 누구를 시켜서 뭐 했는데 이 사람이 실수로 뭐 깼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아무 의심 없이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아니 걔가 시킨 애가 잘못했으니까 이 조문이 있든 없든 잘못이 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가 시킨 애가 잘못했으니까 너도 잘못이다. 포섭 아까 얘기했죠. 그 책임을 진다. 답은 맞았죠. 근데 그 사람은 제도를 안 쓴 거예요. 이행보조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사람, 그 직원의 잘못을 채무자의 잘못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보니까 간신히 채무불이행 요건을 충족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행보조자가 나왔을 때 그걸 써야 되는데 수많은 수험생들이 이행보조자라는 단어 안 쓴단 말이에요. 특히 초심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가 돼 있었냐? 다른 사람이 했네? 이행보조자겠네. 자, 이걸 떠올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어드바이스가 많이 나갑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문제를 뒤집다 많이 푸는 거예요. 문제 한 몇백 개 푸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익숙해지겠죠. 맞아요. 근데 그건 도저히 비효율적이고 문제풀이를 많이 해서 모든 단원에 출제됐을 때 쓰는 요령을 익히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택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별표를 잘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이 끝나잖아요. 오늘은 양이 얼마 없는데 내일하고 이제 모레부터는 중요한 게 되게 많아요. 하루에 하는 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였지? 예를 들어서 채무불이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 오늘 하면 이행보조자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별표 개수를 외워야 돼요. 뭐 그건 이제 뻥인데 개수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기가 뭐가 중요한지 알면 어떠냐 하면 시험을 봐. 근데 다른 사람을 시킨 게 나왔을 때 잠깐만 채무불이행에 중요한 게 뭐가 있지? 이행보조자. 이게 잘 떠올라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 어느 단원에서 중요도를 파악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수강생의 일이 아니라 원래 강사의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일이에요.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게 진짜 중요해요. 그 중요도에 대해서 제가 적중해가지고 변시에 나온 거 이런 건 지금 자랑하자면 한이 없을 정도로 아무도 뭐 안 찍었는데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여러분한테 지금 해봐야 와닿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중요도 파악에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별표 2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지. 내일 데일리 테스트가 뭐 있다면 이행보조도 내겠구만 이러고 있어야 돼요. 중간고사도 마찬가지,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 의심 가지고 봐야 되고요. 선입견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입견. 선입견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겠군. 이거 중요하니까. 근데 그 선입견을 포기 못하면 안 되죠. 그거 가지고 봤는데 이건 그게 아니다. 반전이다. 함정이다. 이거는 자기가 좀 열려 있어야 되지만 기본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야지 자 저는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편견 없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나중에 또 설명이 될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행보조자 뒷페이지. 자, 둘째 줄에, 자, 뒷페이지 이런 것도 이제 25판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예컨대 연필로 동그라미 치고 3줄 정도를 묶겠습니다. 묶는 건 뭔지 얘기했죠? 요건 꼭 읽으라는 얘기고 형용패는 안 할 겁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채무자 A가 그의 피용자 B에게 매매 목적물을 채권자 C에게 운송토록 하였는데 B가 운송중 과실로 목적물을 멸실시킨 때는 A 자신의 과실로 멸실시킨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은 B가 잘못이 있다. 이것은 A의 잘못이다. 괄호 열고 제391조 이행보조자.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한번 모레 답안지를 보세요. 이행보조자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 좀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A는 자신의 과실로 목적물 멸실시킨 걸 봐서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은 B가 하고 책임은 A가 지는 것이죠.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를 고용한 병원이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도 개인적으로는 책임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의사도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직원인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자, 근거라는 말에 대해서는 뭐 제목의 밑줄까지는 안 칠게요. 근거 대신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옆에 이퀄 표시하시고 제도의 취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민법의 목차를 아주 세분화할 수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1, 의 안에 개념. 뭐 이거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사실. 2, 제도의 취지. 왜 이런 제도를 뒀는가. 3, 요건. 4, 요건보다 옛날 전통적인 순서 별로 안 중요해. 저도 맨날 까먹어요. 범위, 적용 범위 이렇게 할게요. 이걸 가장 많이 하는 걸 할게요. 요건, 효과, 5번 적용 범위. 이거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저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이니까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한 다음에 이런 제도가 왜 있는지를 설명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제도를 적용하기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적용 범위가 되게 중요할 때도 있어요. 이 제도를 아무 데나 계속 다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도의 취지가 엄청 중요한 단원이 있고 안 중요한 단원이 있어요. 민법에서는 제도의 취지까지 이렇게 중요한 경우는 별로 없고 변시로 보면 거의 여기서만 나오는 거죠. 여기랑 여기서만. 근데 이제 로스쿨에서는 교수님이 답안지를 좀 변시라면은 20줄 쓰라고 할 문제를 내놓으시고 야 너희 30줄 써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글 많이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럴 때는 제도의 취지를 봐야 되겠죠. 이 수업에서 제가 제도의 취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표시는 해드리고 여러분 교수님이 제도의 취지를 열심히 읽고 계시면 약간 옛날 분이고 이러면은 제도의 취지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기 쉬워서 좋습니다. 거의 마지막 줄에 보면 행위 영역을 확대한 점. 그러니까 양가로 2번 단락의 마지막 줄이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위험도 부담하는 것. 이해되셨죠? 야, 네가 네 편하자고 지금 네가 사람 썼으면 네 책임도 커진다는 거야. 위험도 커지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2번에서는 요건이라는 것만 밀어칠게요. 이런 거 길게 치는 게 아니에요. 이행보자 요건 지금부터 공부하겠구나 싶은 거죠. 근데 법정 대리인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냥 안 할 거고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수험생들은 막판에 야, 법정 대리인도 이행보조자 있는 거 알아? 한번 확인해. 이러고 넘어가요. 혹시 나올까 봐.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또 여러분도 근데 법정 대리인이 있다는 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 나중에 법정 대리인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양가로 2번에 피용자 밑줄 칩니다. 피용자 제목에. 그 다음에 첫째 줄입니다. 채무자 의사관여. 자, 의사관여란 말에다가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점점 필기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필기 방법이 별건 아니고 쌍따옴표 하세요. 아니면 따옴표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사관여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뭐 취향상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위에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문장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따옴표는 무슨 말이냐? 그대로 답안지에 쓰게 될 걸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의사관여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답안지에 써야 돼요. 저는 의사관여라는 단어를 보고 채점해요. 점수 2점, 3점 이렇게 줘요. 대부분 교수가 그렇다고 보면 돼요. 의사관여라는 말은 민법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네 뜻이 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자, 근데 이 말의 상태적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한 6, 7줄 내려가서 종속적인가란 말 찾았나요? 1, 2, 3, 4, 5, 6줄이네. 종속적인가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문제되지 않는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우편집배원이나 철도기관을 각각 밑줄을 치고 이행보조자에 해당할 수 있다 밑줄 칩니다. 그리고 우편집배원 철도기관 위쪽에다가 뭐 두 사람 가운데 쪽에다 뭐 동그라미를 좀 하나 연필로 하든지 해서 얘들은 해당되는구나. 두 줄 내려가서 단순히 호의로 보조하는 경우 밑줄 친 다음에 뭐라고요? 단순히 호의로 보조하는 경우 밑줄 친 다음에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 용인 아래 밑줄 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쌍따옴표 하겠습니다. 용인 아래. 너의 용인이 뭔지 알겠죠? 네가 그걸 허용하고 인정한 거 아래. 너도 알고 있었고 네가 결국 좋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옆에 일시적인지 밑줄 칩니다. 뭐 인지가 뭐 떨어져 있긴 한데 붙이지 말고 그냥 일시적 인지 하고 문제되지 않는다 밑줄 치고 일시적이라는 말에 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해야 될진 모르겠는데 전체 내용 지금 밑줄 치는 대여섯 줄에 대해서 별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전체 제목 별표 2개 해드렸으니까 중요하다는 건 아시겠죠. 자, 그럼 말로 설명할게요. 자, 그러니까 니은번, 그러니까 위에 이 본문 위에서 한 다수를 봐봐요.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돼 있죠. 이행보조자가 이건 그냥 있는 거예요. 밑줄이 아니고 이행보조자가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해 종속적인가 독립적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종속인지 독립인지 문제 안 된다라고 보다 제가 일부러 종속만 밑주셨잖아요. 종속돼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종속돼 있는 제도가 있겠죠. 옆에다 하겠습니다. CF를 하고 나디콜 해도 됩니다. CF나 나디콜 편한 걸로 하시고 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은 5글자 붙여 쓰시고 나중에 불법행위에서 나오는데 조문을 좀 써놓을게요. 756 사용자 책임.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종속성 요구합니다. 혹은 종속성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한테 좀 여러분 이해하기 용수 필요 느낌표 하세요. 사용자 책임을 물으려면 네 직원이 잘못한 걸 사장이 책임져라 할 때는 그 직원이 반드시 사장에 종속돼 있어야 돼요. 종속이란 말, 사람이 사람한테 종속되면 뭘까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시 감독. 두 가지. 지시 감독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지시 감독 여기 나와 있죠? 지시 감독도 밑줄 쳐드릴게요. 지시 또는 감독 밑줄 칠게요. 지시 또는 감독. 그러면 여러분 지시 또는 감독이란 말과 종속적인가란 말, 제가 거긴 동그라미 안 쳤잖아요, 일부러. 거긴 동그라미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자로 아니면 한글로 쓰실래요? 불문. 물을 문자 써서 불문이라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이행보조자 책임 물을 때 종속적인 사람이 했을 때만 이행보조자 책임 묻는 게 아니다. 그 말의 뜻이 의사관여예요. 의사관여는 지시감독 관계를 꼭 의미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는 저 밑에 단순히 호의로 보조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좀 마음에 드는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가 뭐를 어디다 갖다 줘야 된대. 근데 바빠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해줄게요. 하다가 얘가 만약에 실수로 뭘 잘못했다. 그럼 저쪽에서 그걸 받기로 한 사람이 채권자잖아요. 근데 원래 남자가 채무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채무자인데 여자가 잘못했고 이 여자하고 나는 계약한 적이 없어요. 그럼 사실 원칙이 아니라 여자한테는 자기가 책임을 지금 물을 수가 없어요. 난 남자한테 책임을 묻고 싶어. 근데 이 여자가 남자의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친구라서 도와줬다든지 뭐 그냥 호의로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 너 얘가 갖다 준다 그랬을 때 고마워 이랬지. 의사관여됐다는 거예요. 용이나 아래.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계속 수업을 하던 건데 몇 년 전부터 호의로 하는 경우도 집어넣으라 했는데 처음으로 2018년도에 판례가 나왔어요. 이따가 밑줄 쳐드릴 건데 그래서 정말 채무자가 의사만 관여돼 있거나 쌍따옴 편만 보세요. 용인이 있었으면 책임을 지니까 이 부분 요건 되게 널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경우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친구끼리 도와준 거 잠깐 도와준 거지 뭐 내가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누구의 권리가 커지는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 보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권리가 커지는 거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주황색 펜을 써보겠습니다. 자, 주황색 펜은 어떤 용도냐면 판례 문장을 주황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다 노란색인데 이건 판례가 한 마리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없는 부분도 있고 조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교수님의 설명인 경우가 있죠. 아니면 굳어진 학설일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판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행보조자를 나중에 딱 봤을 때 판례가 몇 개인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 부분 문장이 판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뒤에다가 판례라는 단어나 원래는 대법원이라는 단어 등등에다가 번호까지 밑줄 안 칩니다. 판례 번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뭐 보통 교수님이 괄호 안에 뭐 이렇게 판례 뭐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잖아요. 짧게. 그러면은 뭐 여기 이제 대법원 이런 거 밑줄 친다 할 건데 제가 이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밑줄을 그을 건데 저는 여기서는요 동그라미 1을 주황색으로 칠합니다. 이게 동그라미 1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주황색으로 요만큼만 쳐도 눈에 확 띌 거예요. 다 노란색이라. 그리고 지금 막 색깔 별로 많이 쓰지 마세요. 처음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세 줄에 가서 동그라미 2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문장 전체가 판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있는 문장도 전체가 판례입니다. 물론 동그라미 1번에는 여러분 그 판례 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우편집배원 철도기간은 판례는 아니에요. 그거는 판례 번호가 없는데 제가 동그라미 1을 한 것은 종속적인 게 불문이다.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는 판례가 한 말이기 때문에 딱히 여기 교수님 판례 말이 없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은 단순히 호의로 보조하는 경우나 용인 아래라는 말이 다 판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 전체가 다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주황색으로 칠하면 되는데 한번 칠하고 그 다음에 문제되지 않는다 안에 판례 번호가 잔뜩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건 됐고 자, 대판 2018까지 주황색으로 칠하기 바랍니다. 자, 제가 2016년 이후에 나온 판례는 그 몇 년도까지 밑줄 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최신 판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16년 이래면 여러분이 입학하고 한 5년 사이에 나온 판례고요. 이거는 교수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제가 이제 대판 아니면은
전원합의체 판례가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 딱 보니까 대충 4개 같은데 뭐 엄밀히 말하면 3개고 뭐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판례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게 시각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여긴 전체적으로 발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행보조자는 일시적이어도 된다는 말이 그냥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고 판례는 없나요? 아니에요. 판례가 최근에 2018년도에 2개 말했어요. 사실 이게 지금 거기 보면 알겠지만 2번, 3번이 나뉘어 있지만 뭐 이거는 나중에 검색해봐야 알겠지만 호의로와 일시적이 인정된 게 2018년도에 처음이에요. 이 말이. 뭐 예전 말에도 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글씨에서는 파란색 줄표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셋째 줄에 복이행 보조자만 미술시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이죠, 당연히. 복이행 보조자 노란색이고 두 줄 내려가면 대판이란 말이 있죠. 거기 주황색으로 점 찍듯이 대판 이렇게 하시면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는. 자, 이거 뭐냐면, 복은 중복될 복자예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시켰더니 걔가 또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그냥 복이행 보조자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런 경우도 그냥 우리 판례가 인정했다는 판례가 있다만 알고, 5초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거의 나오지도 않고, 나왔을 때 논란 방지용이에요. 복이행 보조자가 뭐지? 이것만 알고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자, 그리고 25판들은 안 가지고 계신 부분이라 제가 내일 이 법문사에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 25판 소지자들을 위한 추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출력을 좀 해놔가지고 앞에 놓을 테니까 26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지 마세요. 필요 없고 최근 판례 같은 것들을 좀 찾기 편하게 해드리는 거라. 자, 이거 어쩔 수 없죠. 25판 소지자는. 자, 26판 소지자는 465페이지에서 밑에 각주 1번 바로 위에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일단 주황색으로 칠할 부분은 맨 끝에 대판 2019입니다. 이거는 올해 나온 판례예요. 대판 2019고 별표는 1개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어디부터 진도를 나가든 뒤쪽 안 배운 내용과 결합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때 제가 선택을 할 거예요. 잠깐 땡겨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냥 밑줄만 만들어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줄만 만들어주고 설명을 안 한 부분은 이제 특히 좀 강의 조교님이 지금 계신데 나중에 설명한다고 하는 부분을 뭐 후술이라고 쓰든지 포스트잇을 붙여놓든지 해서 저도 챙겨놓지만 여러분들 빠짐없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조교님은 좀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판례가 그런데요. 자, 밑줄만 쳐드릴게요. 죄송한데 이거 밑줄 자료 보세요. 오늘 올라가니까. 지금 이거 괜히 설명도 안 할 거 밑줄 쳐봐야 의미 없고요. 재학생들은 좀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은 뭐 밑줄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연필로.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집에 가셔서 그리고 어차피 오늘 자기가 밑줄 그은 거랑 제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대충. 근데 요거는 여러분 각자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66페이지에 양가로 3번 이행대행자는 연필로 동그라미 칩니다. 어떻게? 여기 양가로 3번에다가. 가끔 교수님들이 수업을 할 때가 있고 이런 부분은 뭐냐면 사실 옆에다 쓸게요. 개관이라고 좀 쓸게요. 앞으로 배울 제도들을 비슷한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라서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건 비효율이에요. 그래서 개관이라고 써놓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모든 게 종강이 되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개관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많은 내용을 배웠으니까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 충분하고 교수님들도 수업을 거의 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 밑에 각주 1번 동그라미 치세요. 저 밑에 각주 1번. 그 내용은 뭐냐면 거기만 밀쳐드릴게요. 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한 때 띄고 임차인의 책임. 띄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것도 쭉 한 줄로 치는 것보다는 전차인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했을 때 임차인의 책임. 이건 뭐냐 하면 임대차를 하면 아까 처음에 했었죠. 임대인이 얘한테 야, 내 거 써. 그랬더니 얘가 나 나가야 되는데 얘한테 들어와서 살라 그럴까? 보통 그럴 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얘네 집이니까. 그럼 이게 임대차 계약이면 이게 전대차 계약이에요. 다시 전. 그래서 얘는 전차인이에요. 그럼 얘는 임차인이 잠깐 임대인 놀이 했죠. 지가 차인 받아먹고. 그래서 이거는 전대인이에요.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적으셔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이 부분도 밑줄이라고 써놓고 밑줄만 좀 만들어 놓으세요. 이 논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학설론이라고 좀 연필로 집에 가서 써놓으시고 판례가 없고 학설 논의가 있는데 조금 중요해요. 이 학설이.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보조자의 효과까지 하고 좀 쉴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죠. 467페이지 3번의 효과 미술시입니다. 항상 모든 제도가 요건을 배웠으면 이제 효과를 배워야 되겠죠. 요건은 뭐였죠? 정리해보니까 뭐 별거 없었어요. 뭐 피용자나
법정 대리면 되는데 특히 피용자에서 뭘 배웠어요? 종속관계 필요 없고 일시적이도 되고 호의적이도 되고 의사만 관여되면 된다. 이런 되게 널널한 요건 하나 배웠어요. 끝입니다. 어찌 보면 효과가 좀 더 중요한데요. 양가로 1번 채무자의 책임 밑줄 죄송합니다. 채무자 띄고 책임 밑줄 치고 그다음 저는 붙여서 쳤는데 판단이 좀 바뀌어서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이행 보조자 띄고 책임 밑줄 칩니다. 잘 찾고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이런 짓을 하는 게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책임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밑줄을 그었으면 책임이랑 밑줄 그었으면 그 위에다가 요렇게 형광펜으로 한 5글자 정도 쓸 걸로 밑줄을 친 다음에 집에 가서 아니면 좀 마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라고 치고 읽어볼게요.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양가로 1번 책임 위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는 책임 위에다가 또 저렇게 밑줄을 쳐서 4글자를 쓰겠습니다. 불법행위라고. 실제로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 책임을 붙여서 쓰는데,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2교시에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죠? 이행보조자. 자, 정리를 해볼게요. A가 B에게 매도인이고 얘는 매수인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샀다고 해봅시다. 자기 집에 있는. 그러면 얘는 얘에 대해서 도자기를 인도해달라고 합니다. 동사는 나한테 점유만 넘겨주면 돼요. 등기를 안 하겠죠. 그리고 뭐 얘는 얘에 대해서 당연히 뭐 도자기 대금이 1억이면 1억이고 자기 집에 있는 도자기예요. 지금 집에. A 것이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여기 뭐 굳이 쓰자면 이게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을 해서 A는 B에게 돈 달라는 채권, B는 A에게 도자기 달라는 채권이 있다 그랬어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약속한 날짜가 있겠죠. 뭐 그 날짜에 너가 계좌로 송금하면 내가 너희 집이 주소가 어떻게 되니까 안전하게 배달해 줄게 라고 했는데 자기가 바쁘거나 그래가지고 뭐 이래서 이 사람이 여자가 팔았는데 자기 남편을 시켰거나 여보 좀 당신 좀 갖다 줘 그래가지고 뭐 남편이 운전해서 갖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직원 알바생 시켰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C라는 사람이 자, 저는 이행은 점선으로 표시해요. 이건 이제 재화가 옮겨가는 거예요. 이 화살표는 해줘 라고 요구하는 거고 뭐 나름의 그냥 약속이에요. 그냥 방식입니다. 이거를 C가 들고 갔어요. 도자기를. 남편으로 해봅시다. 이 사람이 여성이 팔았고 자기 남편이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인데 과실로 이걸 깨먹은 거예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도자기 줘. 그런데 도자기 주는 채무를 이행을 못한 거죠. 나중에 이제 유형도 배우겠죠. 3교시에 이제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C의 과실인 거죠. 과실로 이 사람은 도자기를 당연히 돈을 주면 도자기를 받는 걸 기대했는데 그걸 못한 손해가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B는 A한테 뭘 묻고 싶은 거예요? B는 A한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C의 과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과실로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이행보조자 제도입니다. 그런데 B는 사실 C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불법행위를 물을 수 있어요. 참고로 조문 그냥 기억해 둡시다. 이건 숫자 외워버리세요. 그냥 오늘 채불 390조, 불법행위 750조. B는 A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을 물을 수 있고 C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물을 수 있어요. 아까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한 사람한테 묻는 것이고 불법행위는 계약이 없는 사람한테 묻는 거라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남편이라고 해서 뭐 아내랑 계약하면 남편이랑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계약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불법행위 지금 안 배웠지만 이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얘한테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1억을 주고 1억짜리 도자기를 받아올라 그랬는데 못 받게 돼서 내 손해가 1억이라고 치면 간단하게 얘한테도 얼마를 물어요? 너 내가 1억을 줬는데 왜 도자기를 못 주냐? 그 도자기의 시가인 1억을 내놔라. 이 계산하는 법은 이제 내일 모레 배웁니다. 그리고 C한테도 당신이 1억짜리 도자기가 나한테 오는 거를 당신 실수로 못 왔으니까 1억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B는 그럼 2억을 얻나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어. 근데 얘는 신호 위반하고 얘는 전방주시 위반해가지고 얘네 둘이 맞는 합작품이야. 내가 5천만 받으면 돼요. 나는 뭐든지 해서 다 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한문철 변호사가 나와서 맨날 하죠. 오토바이가 꽝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얘랑 얘의 과실 비율을 얘기하잖아요. 하면은. 그래서 뭐 8대 2일 수도 있고. 근데 자, 요 말은 좀 듣고 기억을 하세요. 과실 비율은 걔네들끼리 내부적으로 한 사람이 다 물어줬을 때 정산하는 걸 말해요.
나는 피해자죠. 피해자는 어쨌든 5천만 원의 피해가 있으면 나의 채권은 만약에 A랑 B가 사고를 냈으면 A한테도 5천만 원이고 B한테도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소송을 하면 내가 다 이겨, 5천을. 근데 최종적으로 누구라도, 왜냐하면은 누가 줄지 모르잖아. 그리고 누가 재산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다 받아놓고, 판결문을 받아놓고 한쪽에서 5천만 원을 받으면 이제 얘한테 달라고는 못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경우도 B는 1억의 손해를 일단 두 명한테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2억, 2억 이러시면 안 돼요. 요게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돼야 돼요, 이제는. 얘한테도 1억, 얘한테도 1억을 청구할 수 있는데 2억을 달라는 건 아니고 권리는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1억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얘한테도 1억, 얘한테도 1억, 뭐 얘한테는 7천, 여러 사람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돈을 1억이 차면 모든 사람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그런 법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 사람의 채무자가 나오는 부진연대 채무자입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이것이 쉴 텐데, 자, 밑줄 좀 쳐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자, 둘째 줄에 보면 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 467페이지예요, 여러분. 467페이지. 둘째 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책임 밑에 둘째 줄에 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 밑줄 칩니다. 그래서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한 5줄 내려가서 얇게 밑줄을 좀 쳐볼게요. 얇게 쭉 밑줄 칠 거예요. 그러나 뒤입니다. 그러나 뒤에 얇게. 다 밑주시면 돼요. 건물의 수리를 맡은 채무자의 이행보조자가 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건물의 수리라는 계약 도급상의 채무 이행과 무관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건을 훔치는 것에다가 X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다가. 이건 좀 많이 가셨죠? 그죠? 예. 이행하다가 채무 이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직원이 내 짐을 훔친 거예요. 그것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보통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이행보조자의 책임은 사실 불법행위라고 썼지만 둘째 줄에 밑줄 칩니다. 불법행위. 그리고 거기다 별표하세요. 이행보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는 게 참 어려워요. 자,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이행보조자는 지금 어느 단원 시작하면서 나왔죠? 채무불이행 단원 시작하면서 공통요건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채무불이행 유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조자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돼서 이것이 끝에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행보조자라는 단어를 왜 공부하죠? 이행보조자라는 제도의 목적이 뭐죠? 무슨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거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때. 그러니까 얘 잘못인데 얘한테 채무불이행 물을 때. 보조자 잘못일 때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건데 그러면 얘한테는 아무 책임을 못 묻냐는 거예요. 계약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 책임 못 묻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채무불이행 단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여기서 불법행위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불법행위 뒤에 괄호 안에 750조를 또 칠해볼게요. 두껍게 칠하면 됩니다. 750조. 불법행위 750조는 기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두 개의 판례를 공부하고 쉬면 될 것 같은데요. 각주 1번입니다. 각주 1번에 오늘 2교시가 좀 많이 기네요. 내용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자, 각주 1번에 판례라고 시작되는 말을 주황색으로 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판례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판, 대법원. 여기서는 그냥 판례. 밑줄 치고 이제 노란색입니다. 자, 제가 쳐드릴게요. 임대인 갑 띄고 이행보조자 을이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 자, 이행보조자 을 위에다 쓸게요. 건물 관리인이라고 쓰겠습니다. 뭔지 알 것 같죠? 건물주가 건물 관리인을 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의 이행보조자예요? 임대인 갑의 이행보조자인데 얘가 무슨 이유로 점포의 출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미칩니다. 저 끝에 임차인은 이름이 없네. 임차인 원고의로 하여금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 대법원 판례는요. 사용수익이라는 정해진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뭐 할 의무가 있죠? 이게 임차인의 채권이죠. 임차인의 채권이면 이건 임대인의 뭐예요? 사용수익은. 채무죠? 사역동사처럼 쓰시면 돼요. 사용수익 하게 할, 너로 하여금 사용수익 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얘가 막은 건 아니고 누가? 얘가 데리고 있는 아파트나 뭐 건물 관리인이 막은 거예요. 일부러 못 들어오게. 그럼 이거 뭐예요? 고의겠죠. 그럼 이 고의는 누구의 고의겠어요? 임대인의 고의겠죠.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못 들어간 것만큼의 손해를 배상을 구해야 되잖아요. 임대인에게는 뭘 구하면 될까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관리인한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이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밑줄. 못하게 한 행위까지 미치셨나요? 그 다음에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 그 다음 그 밑에 을이 밑줄 쳐요. 을이
뭐 밑줄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마음에 안 들지만 밑줄을 최대한 살려서 의리, 밑줄 지금 밑에 불법행위. 의리 불법행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진연대 채무. 자, 이 각주는 시작할 때 별표를 하시고 부진연대 채무에 다시 별표를 해서 부진연대 채무란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진연대 채무 쌍따옴표 하시고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앞으로 채무자, 동일한 목적으로 난 1억만 받으면 돼. 근데 그걸 부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이 둘의 관계를 배우는 단원이 채권 총론 마지막에 그러면 진도에 보면 수인의 채무자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분할 채무, 연대 채무, 분인연대 채무, 보증 채무 뭐 이런 채무들이 불가분 채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만만하고 쉽고 제일 여기저기 나오는 게 부진연대 채무예요. 지금 그냥 외우세요. 뭐 달리 뭐 그냥 내일 이거 모레 낼 테니까 두 사람은 부진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쓰세요. 외워서. 미안하지만 그냥 외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설명을 하는 게 제가 모든 거를 효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땡겨서 설명하는 게 효율적이면 땡기고 아니면 나중에 부진연대 채무 배우면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례 하나만 더 보고 싶게요. 뒷페이지 468페이지. 자, 이 책을 보다 보면 사실 많이들 느꼈을 텐데 교수님의 사례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 사례 문제는 어디 있나? 그 사례 맨 앞에 있구나. 맨 앞에 이제 교수님이 어딘지 못 찾겠네. 나도 안 봐서. 제가 이걸 안 보거든요. 사례를. 사례 문제를 주고 사례 이렇게 돼 있네. 463페이지 시작할 때 이행보조자 처음에 사례가 있었네. 그죠? 그 다음에 문제를 나름 열심히 내시고 이 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중요한 문제를 잘 내셔요. 그리고 이제 끝날 쯤에 해설이 돼 있어요. 근데 전 이거 안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왜냐면 데일리만 하세요. 데일리만 진짜 한 5번 보세요. 그러면 다 거기서 다 나와요. 진짜. 근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교수님의 사례 선정은 참 좋은데 해설을 되게 이게 기본서니까 약식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꼭 써야 될 말인데 없는 경우도 있고 답안의 작성 방식을 여러분이 하나의 루틴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배우지 말고 또 교수님이 정말 제가 진짜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찾아뵙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배울 점이 너무 많고 항상 한데 그래도 교수님마다 특색이 있는데 교수님은 학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실무가 답안하고는 좀 달라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는 이거보다 훨씬 허접해 보이지만 데일리 테스트 해설 답안을 보실 거라서 읽지 마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근데 뭐 어떤 식으로 사례가 나오지 하고 대강 문제를 보고 답을 보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나 그런 건 좋아요. 문제는 좋기 때문에. 근데 해설을 이걸 외우려고 한다거나 수업을 안 했는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끔 교수님이 책을 줄이시다가 본문에 판례 중요한 걸 실어 주시고 사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사례 문제 해설에만 판례를 실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게 마지막 판례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판례예요. 별표 2개짜리 판례인데 이 판례를 보고 이제 쉴 거예요. 자, 위에서 셋째 줄에 니은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가 앞으로 밑줄치기의 판례라서 여러분 취향인데 여기다 뭐 대판 199 했으면 대판 주황색 치도 되지만 저는 그냥 니은 사례를 그냥 주황색으로 쳤어요. 니은 사례를 이렇게 길게 쳐서 지금부터 밑줄이 다 판례예요. 판례가 한 마리고 별표 2개예요. 연필로 별표 2개 하고 제일 중요한 판례예요. 여기서. 자, 그리고 사안 설명과 내용 정리 다 한꺼번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니은 사례라는 말 다음 줄부터예요. B는 A와의 임대차 계약. 제가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면 붙여서 밑주시면 돼요. B는 A와의 임대차 계약. 그 밑에 B가 C에게 도급을 주어 C로 하여금 그 시설을 하게 한 것. 해주시겠습니다. B는 A와의 임대차 계약, B가 C에게 도급을 주어. 자, 이게 뭐죠? B가 임대인인 거예요, 여기서는. 뭐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근데 B가 C에게 도급을 주었다는 게 여기 도급 계약이에요. 자, 도급 계약 하나 배울게요. 우리 매매 계약이랑 임대차 계약 배웠죠? 도급 계약까지만 배울게요, 오늘은. 그냥 뜻만. 일해달라는 거예요, 일해달라는 거. 도급 계약은 돈을 줄 테니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도급 계약은 건물 신축 도급 계약이에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뭐 한 달 내에 건물 하나 지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슨 채권이 있죠? 건물을 내놔봐. 일을 빨리 완성해서 날 줘 라는 채권이 있고 저쪽은 공사대금이나 무슨 대금을 달라고 하는 채권이 있겠죠. 근데 얘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뭔가 시설이 예를 들어서 뭐 고장이 났거나 뭐 뚫렸거나 문제가 있으면 얘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까 여긴 임대차죠. 무슨 채무가 있어요? 잘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는데 뭐 여기 벽이 빵꾸가 났으면 사용 수익을 못 하잖아요. 아, 그럼 내가 고쳐줄 테니까 들어와라. 일단 짐 좀 넣어놔라 이런 거예요. 근데 도급 계약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얘도 이행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 얘가 임대인이 얘한테 사용 수익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잘해주려고 또 계약을 체결해서 얘는 그걸 수리하는 뭔가 이행을 하겠죠. 고쳐주고 이런 것도 다 도급 계약이거든요. 근데 얘가 실수로 뭐 불이 난 거야. 그랬다가 얘가 짐을 넣어놨는데 짐이 불에 타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 벽을 메우다가 모든 벽이 다 빵꾸가 나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럼 얘는 5월 1일부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못 들어가니까 호텔이나 모텔 같은 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숙박비 들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난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묻고 싶을까? 원래는 당연히 얘는 처음 봐요. 누군지도 몰라요. 얘한테 뭐 정확히 말해보세요. 이제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 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거 뭐. 그래서 물을 내면 임대인이 잘못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근데 임대인은 그냥 몰라. 그냥 이 사람이 잘할 줄 알았거든. 근데 얘가 잘못한 거. 귀책사유. 뭐 아마 과실이겠죠. 이거는 공사하다가 고의가 아니라 이 과실은 누구의 과실이다? 임대인의 과실이다. 그러면 얘는 얘한테 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B의 의사관여 미주시세요. 그러니까 B가 C에게 도급을 주어 도급 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하게 한 것은 의사관여가 있다는 거고 그 밑에 C는 B의 위 수선 의무 이행에 관하여는 이행보조자에 해당.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임대차 계약에서 B가 의무를 이행할 때 얘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임대차 계약의 이행보조가 됩니다. 얘가 이행보조자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밑에 C의 과실, B의 과실로 간주. 이해되셨죠? C의 과실, B의 과실로 간주. 그 다음 A는 B를 상대로 최종 결론입니다. 그 밑에 B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 이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손해는 뭘까요? A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 집을 태워먹든지 집에 빵꾸가 나서 들어가지 못한 손해. 그거에서 그 밑에 줘봐요. 배상을 청구.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A는 B를 상대로 그 뒤에 채무불이행 책임도 밑줄 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몇 개 메모를 해봅시다. 쓰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아까 공부한 거 배운 거 있잖아요. A는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지만 또 뭐 있어요? A는 C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청구 이렇게 쓸게요. 뭐라고요? A는 C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청구 이러면 되겠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또 뭐 쓰고 싶어요? 아까 배운 거. A와 B는 둘 다 채무를 지게 됐다. 자, 요거 하나 메모를 해놓으세요. 자, 민법에서 동일한 채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나오면 항상 관계를 써줘야 돼요. 이게 습관 들여야 됩니다. 이거 습관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러고 답안지가 끝나면 뒤에 점수를 못 받아요. 마지막 줄 뭡니까? 이러한, 자, 문장을 아예 써버렸어요. 이러한 임대인과 저 사람 수금이라고 부르는데 수금이란 말, 수금이랑 씁시다. 아예. 수금이란 말도 배울 겸. 이러한 임대인과 수급인, 뭐 아니면 B와 C라고 쓰시든지 이러한 이 누구 둘의 두 사람의 채무는 무슨 책임이다?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이다. 쓰셔야 돼요. 거기다 별표하세요. 자기가 쓴 말에다가. 정말 중요한 말이고. 자, 퀴즈 하나 내고 이것이 마치겠습니다. 쓰셨나요? 예. 제가 이거 왜 중요하다 그랬을까요? 이 판례. 자, 힌트 하나 드릴게요. 도급 계약하면서 건물 지으라고 도급 계약하고 건물 지으라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망치지라고요. 여기는 이쪽부터 메우셔야죠. 이렇게 합니까? 보통? 잘 안 해요. 자, 이 말을 왜 했을까? C가 이행 보조자인 게 왜 A급일까? 여러분은 이 사안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찾아야 돼요? 얘는 이행 보조자입니다. 찾아야 되죠. 어려워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찾을 때 가장 크리티컬한 말이 뭘까요? 도급 계약이란 지시감독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C는 B에게 종속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문제 삼으셔야 돼요. 끄집어서. 여기서는 자, 이 문장도 써줬습니다. 도급 계약이므로 종속관계 X. 자, 요약해 쓸게요. 도급 계약이므로 종속관계 X. 그래서 C가 B의 이행 보조자인지 문제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처음에 수업할 때 자, 계속 다시 안 떠들고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자, 도급 계약은 지시 감독 관계 X, 종속 관계 X예요. 따라서 이 사안은 C가 B의 이행 보조자인지 문제된다. 사실 우린 답을 다 알아. 판례 외우고 있거든? 근데 그걸 쓸 건데 밀당을 해줘야 돼요. 교수랑. 진짜입니다. 채점자랑. 그래서 맨 앞에는
가장 이 문제의 본질을 밝힌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은 이행 보좌자로 봐야 얘의 고의 과실을 갖다 쓰고 그래야 채무불이행책을 물을 수 있고 뭐 곁다리로 얘한테 불법행위도 묻고 그래서 부진연대가 되고 이걸 완성하려면은 이행 보좌자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수들은 이행 보좌자의 문제이다. 이행 보좌자의 요건을 보자 이거라면 고수들은 C가 과연 되게 막 고민하는 것처럼 과연 C가 B의 이행 보존전이 문제된다. 종속관계도 없는데 그다음 뭘 쓰는 거야 거기다가 본론에서 우리 대법원은 우리 판례는 종속관계 있을 필요 없다 그랬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의사관여와 용인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배운 걸 써먹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별표가 2개였던 거고 그 내용을 가장 더군다나 이 판례가 별표 2개인 이유는 뭐냐면 그 크리티컬한 쟁점 교수들이 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쟁점을 밝히기 딱 좋은 사안이에요. 왜? 도급계약은 종속관계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 문제가 고용계약이면 어때요? 얘는 말 잘 듣는 직원이었다 그러면 그 이슈가 덜 중요해지겠죠. 지시감독관계가 있을 때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행보조자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여러 가지 학설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시감독관계 없어도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거를 문제를 삼아야 돼요. 영화 베테랑에 보면 유아인이 뭐라 그래요?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된다. 물론 뭐 나쁜 말이죠. 나쁜 말 의도로 하는 말인데 수험에서는 그것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답안지에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삼는 게 능력이에요. 답을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자, 좀 쉬고 3교시는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15분 정도 쉬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4시 40분에 딱 시작할게요.